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항암제들을 통해서 치료를 했으면 이 항암제들의 치료 효과가 어땠는지 또는 부작용에서 어떤 환자가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거고 또 부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부작용 측면과 이 약제의 치료 효과가 뭐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도 환자가 또 얼마나 생존 기간이 늘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또, 너무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암 치료하려고 약을 먹고는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약 치료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보시면 방금 얘기 드렸던 게 딱 나옵니다. 치료 효과가 어땠나? 생존 기간, 치료 효과에 따라서 그런 생존 기간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근데 안전성이나 부작용이 때문에 얼마나 이 약이 안전한지 환자를 치료하게. 암 치료는 잘 되는데 이 사람도 때려 죽이면은 어떻게 이걸 약을 먹겠어요. 그죠? 그리고 너무 부작용이 심하면 또 환자마다 또 컨디션이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막 80세, 9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단 당장에 기대되는 수명 자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센 항암제 못 쓸 거 아니에요. 부작용 심한 거. 1세대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사람에 따라서도 이 삶의 질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환자한테 좀 맞춰서 적합하게 치료 전략들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어떤 치료를 해서 볼 수 있는 베네핏과 리스크를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약제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응률이라는 거는 이 약을 먹었을 때, 치료가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게 반응률이라고 해요. 레스폰트 레이트. 그냥 R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암 크기가 약을 먹었는데 암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럼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암 크기가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커져요. 그럼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이 약은 이 환자한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반응이 없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그냥 약을 먹었는데 어느 정도 작아졌다가 조금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데 딱 어느 정도 크기 안에 그냥 계속 유지만 되는 수준에 있으면 그냥 안정적인 정도로 그냥 유지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게 되거나 또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유지만 되는 것만 해도 반응은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암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약을 먹어서 유지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응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고형암이라는 거는 혈액암이 아니라 덩어리가 눈에 보이는 암들 있잖아요. 혈액암은 이게 뭐 어디 타고 다니니까 안 보이겠죠? 근데 고양이들은 이제 덩어리가 보이는 암들. 보통 이제 저희 간암, 뭐 위암, 뭐 이런 것들이 다 고형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형암들의 항암 치료 이후의 반응을 평가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정의를 완전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게 결국 이제 고형암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거구나. 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풀네임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고용함의 반응 평가를 하는 가이드라인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분 반응 이제 어떤 약을 이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환자의 암덩어리가 30% 이상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그 SD라는 거는 뒤에도 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유지가 되는 거를 SD라고 하고요. 근데 PD는 프로그레시브 디시즈 그러니까 이 질병이 진행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약이 안 받고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 풀면 이래요. 요거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표는. 그래서 ORR은 이제 완전관해라는 거는 저희가 막 완치 안치 하지만 이제 완전관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를 해서 암이 아예 없어진 거.
암 치료해서 완전 없어지면 완전 관해라고 해요. 쉽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를 생각하면 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의학적 용어는 완전 간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complete response, 완전히 반응을 다 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 반응, 완전 관해라는 용어를 쓰고 이거는 축약해서 알파벳으로 쓰면 CR이라고 해요. 그래서 CR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30% 이상 작아졌을 때는 완전 없어진 건 아니지만 30% 이상 작아진 거잖아요. 그럼 부분적으로라도 반응을 한 거잖아요. 완전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partial response라고 해서 P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R 플러스 PR은 object response rate. 객관적으로도 반응을 한 거. 객관적으로도 반응을 한 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SD는 유지가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얘가 질병을 치료를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암은 계속 커져야 되는데, 원래는 엄청 빨리 커지잖아요. 근데 이 약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질환, 이 암 자체가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통제가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CR, PR, SD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지즈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이상 작아졌다가 또는 20%까지 커졌다가 요 사이 언저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유지라고 보고 이거는 뭔가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반응이 막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약제에 대한 약제가 어느 정도 암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DCR, 그래서 CR 플러스 PR 플러스 SD는 이제 DCR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D는 이 암세포가 어떤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 이상 커졌어요. 그러면은 진행이 됐다고 보고 이거는 SD라고 합니다. 이게 유리라는 거는 퍼센테이지잖아요. 이러면은 이걸 퍼센테이지를 따질 때는 어디서 나올까요? 통계잖아요. 이거는 어떤 약제의 임상시험을 할 때 환자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나타낼 때 이렇게 이제 몇 명 중, 환자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한테 어, CR이, 몇 명, CR은 몇 명이었고, PD는 몇 명이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치료 효과들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 건데,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CR, PR, SD, PD 이런 것들은 아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표적 병변과 비표적 병변 이런 거에 따라서 반응 평가하는 게 다르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overall response rate라는 거는 전반적인 반응률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여기 앞에 제가 오브젝트 레스폰스 레이트도 ORR이죠. 근데 여기 overall response rate도 ORR이죠. 같은 알파벳이지만 다른 뜻이에요, 조금. 보면 ORR은 전반적인 반응률, 그러니까 반응률이 환자의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그러니까 보면 CR, PR, SD, PD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에서 overall response rate. 전반적인 환자의 반응률이 어땠는지를 말하는 거고, 오브젝트 레스폰스 레이트는 객관적으로 반응을 했다 안 했다를 봐서 CRPR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료 나중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 베스트 오버롤 레스폰스 레이트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ORR은 반응률만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올 때는
이렇게 좀 따로 적어줘요. 오버롤 레스폰스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버롤 전반적인 반응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포함하는 거고, PD까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다 쓰일 때는 하나는 풀로 적어놔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축약해서 적고, 여기서 보시면 밑에 있는 ORR은 결국에는 오브젝트 레스폰스 레이트겠죠? 그래서 19.9%. 제가 어, 오브젝트 레스폰스 레이트는 CR이랑 PR만 포함한다 했잖아요. 19.9% 저게 이제 저기에서의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퍼센테이지거든요. 1.9 플러스 17.9 더하면 19.9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반응률은 19.9%였다. 객관적으로 반응이 보였던 CR과 PR 환자는 전체 중에 19.9%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버럴 레스폰스 레이트, CR, PR, SD, PD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156명 환자 중에 각각의 퍼센테이지는 저렇게 됐었다. 전반적으로 반응률은 저랬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오버럴 레스폰스 레이트.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응 지속 기간이라는 거는 duration of response, 그러니까 반응이 나타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DOR이라고 하거든요. duration of response.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떤 환자가 약물을 치료를 24년 1월부터 했어요. 근데 24년 4월에 CR 또는 PR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24년 4월에 보니까 CR 또는 PR이 보였어요. 반응이 나타났어요, 저때. 근데 갑자기 24년 10월에 PD가 됐어요. 그러면 이 A 약제의 DOR은 몇 개월일까요? 아니죠. 반응이 나타나고 나서의 객관적인 반응 지속 기간이니까. 지속 기간. 약물 치료를 하고 바로 반응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쵸? 반응은 24년 4월에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10월에 PD가 났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만 반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DOR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떤 자료에서 DOR은 뭐 얼마였다, 뭐 6개월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기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암 환자들 치료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암이 진단됐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암이 진단이 됐어요. 암이 진단이 돼서 그때 암을 치료를 했어요. 잘라냈어요. 그리고 잘라내고 어주먼트 테라피를 하죠. 깨끗하다가 갑자기 재발을 해요. 재발하고 나면 팔리에이티브 치료, 항암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재발을 하면 이제 팔리에이티브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깨끗해서 어주먼트를 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어주먼트 치료를 했는데 이 환자 괜찮다가 갑자기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팔리에이티브 치료 1차를 해서 괜찮아졌다가 좀 나아지다가 언제거가 좀 작아져서 나아지다가 다시 또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이 이 환자한테 이제 반응이 없구나 해서 다른 약을 썼어요. 다시 좀 반응이 보이는 것 같다가 더 이상 반응을 안 보이고 점점 암세포가 커지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를 하다가 1차 치료 약제가 이 환자한테 잘 맞다가 근데 하다가 내성도 생기고 한다고 했잖아요. 반응이 점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을 써야 되죠. 다른 약을 썼어요. 근데도 처음에 좀 괜찮았다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게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의 특징이고 특히 간암은 치료는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해서 해도 재발이 되게 잘 돼요. 암 환자들은 이런 재발이 잘 되는데 간 기능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간 기능이 중요한데 이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이 항암 치료들을 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약제들이. 약이 독하잖아요. 항암제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물 치료도 되게 힘들고 재발은 계속 생기고 그래서 결국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간암이 사망률이 2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때,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는 외울 게 좀 많으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CRPR, 그리고 PD,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기까지 각 시점들까지 이르는 기관의 명칭을 조금 얘기를 하면은 OS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망까지. 네, 그래서 오버롤 서바이벌, 전체 생존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생존 기간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CR 또는 PR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CR 또는 PR 시점, PD 시점, 사망 시점을 각각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기점까지의 중간 그 범위 기간들을 이제 영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OS는 상황치료를 시작하고 사망까지 가는 기간을 다 얘기를 하는 거고, PFS는 항암 치료부터 질병 진행이나 사망까지 기간. 그러면 여기 이거 항암 치료 시작부터 질병 진행 또는 사망까지, 사망 확인 전까지, 그러니까 PD 확인 전까지, 그러니까 요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PD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부터 질병 진행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거 조금 설명이 이거 좀 잘못된 설명. 그냥 피부 전까지 네, 보시면 피부까지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부터 왜냐하면 이거를 넣은 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질병 진행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큰 이제 이해하는. 그리고 이제 DFS, RFS는 치료 후 암이 없는 상태. 치료 후 암이 없는 상태부터 재발이나 사망하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봤을 때 PFS랑 RFS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이제 항암 치료 모르겠죠? 네, 저 PFS는 항암 치료부터잖아요. 항암 치료 시점부터. 항암 치료는 암이 있을 때 하잖아요. 네. 암덩어리가 있을 때 항암 치료,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PFS는 암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제,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들. 그럼 그러니까 암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암 치료를 위한 항암제들. 이제 환자들한테 암이 있을 때, 이제 치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게 PFS고요. RFS는 암을 다 잘라냈어요. 뭐 예를 들어, 암세포가 없어요. 암이 없어요. 암을 다 잘라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재발할 때까지 기간이에요. 아, 암이 없을 때부터 재발할 때까지. 이거는 암이 남아있을 때, 그래서 암이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암이 있어서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들에 대한 기간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은, 어, 보시면, PFS와 RFS의 차이를 딱 얘기를 드리면, 저희 이뮤세레시즈 같은 보조요법 치료제들 있잖아요. 어주번트 치료제들은 RFS를 쓰겠죠? 왜냐하면 암을 잘라내고 암세포가 없는 데에 쓰는 약제잖아요. 마지막 청소하려고 쓰는 약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PFS를 쓰겠죠. 저희 약제 같은 거는. 이제 암세포가 없을 때 암세포를 다 잘라내고 수술적인 치료든 근시적 절제술을 통해서 다 잘라내고 마지막에 청소를 해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저희 약제를 쓰니까 그러면 저희 약제를 이제 암세포를 잘라내고 이 마지막 청소 깔끔하게 해서 재발을 더 이상 안 하게 하려고 저희 약제를 쓰잖아요. 그럼 깨끗할 거 아니에요. 저희 약제를 쓰는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없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암이 생기거나 진행이 되면 그건 저희의 이제 저희는 RFS로 평가를 하겠죠. 근데 항암제들 아까
뭐 세포독성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나 뭐 이런 것들은 암세포가 있어서 그 암세포들을 이제 치료하려고 이제 그 치료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PFS로 하겠죠. 어떤 약들을 썼을 때 그 약제에 이제 효과들이 나타나는 기간이라든지 더 이상 반응하기 전까지의 그런 더 진행하기 전까지의 기간들을 평가를 하는 거는 PFS니까 그거는 항암제들이 보통 얘기할 때 하겠죠? 좀 이해가시나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암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극단적으로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죽거나 심장마비가 와서 죽거나 그거는 암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임상시험을 할 때 어떤 특정 약제에 대한 효과를 보통 이제 볼 때 효과가 나타난 기간을 이제 임상시험할 때 그 임상시험 지표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CCS는 이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이 암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이제 원인으로 죽은 거는 다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고 나서 암 때문에 죽은 환자들만 평균 기간을 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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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자기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죽은 환자들 그 기간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특이적으로 암 때문에 죽은 환자들의 그 사망까지 기간을 보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고 나서. 네. 그러면 CCS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CCS가 이제 길수록 환자들한테는 암 때문에 죽은 기간이 암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간이 긴 거니까 이 항암제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망 기간까지 빨리 안 이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들은 다 제가 막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오른쪽에 다 적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OS랑 CSS 아, 비교를 하면 OS는 심장마비 때문에 죽은 환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혈압 환자예요. 그럼 네. 뇌졸중 때문에 죽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근데 CSS는 암 때문에 죽은 환자만 그 환자에 대한 것만 사망까지 기간에 포함하는 거고, PFS, RFS,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PFS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 시작부터 PD까지. 그리고 RFS는, 암이 없는 상태의 환자 상태가 암이 없는 상태부터 이제 PD까지. 그러니까 이뮤셀레시 같은 이런 어주번트 치료제, 수술 이후에 투여가 되는 항암 보조요법 치료제 같은 경우들은 이제 RFS로 이제 임상시험할 때 지표를 쓰고 그리고 다른 항암제들 뭐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치료제, 뭐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은 항암 그 환자들이 암이 있으니까 이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FS 기간으로 이 해당 약제의 효과를 확인을 합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좋은 거겠죠? 그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에피커시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봤으면 부작용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어떤 환자는 이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는데 어떤 환자는 이 부작용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면 고혈압 부작용이 있는 약은 좀 쓰기 어렵겠죠. 그리고 진짜 고령 환자면 이 고령 환자들이 그냥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약제들은 보통 쓰기 힘들겠죠. 보통 면역 항암제들이 좀 부작용이 좀 덜하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1, 2세대 항암제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환자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까지도 좀 같이 보고, 네, 이 환자한테 적합한 치료들을 이제 전략을 세우거든요. 1, 2세대라고 3세대부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효과가 다 다른 거고, 부작용도 다 다른 거라서 환자에 따라 이제 맞는 치료 전략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부작용 평가의 주요 기준도 CTCAE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이게 부작용 평가의 주요 기준이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저 풀네임을 알 필요는 없으세요. CTCAE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E는 Adverse Event, 이상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E는 Adverse Event다. 그리고 보통 그레이드 3 이상이 좀 중증의 부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료 지속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작용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레이드 1, 2 같은 거는 조금 좀 경미한 거죠. 이 정도는 그냥 항암 치료하는데 크게 막 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레이드 3 이상 되면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겠다. 이 항암 치료하는 건 좀 요거는 좀 지켜보면서 환자 치료할 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작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이때 제가 삶의 질 부분이나 이런 것도 환자들 이제 부작용에 얼마나 이제 환자한테 어떤 치료제를 적용을 할 때 이 환자마다 다 다르다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를 거고 되게 지수님처럼 이렇게 건장한 청년한테 할 수 있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조금 힘들더라도 약을 세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들을 세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젊으니까 세포 분열이 더 빠를 거예요. 암도 빨리 자라요. 할머니는 암세포, 몸도 약하지만 세포 자체도 암세포들도 더 약해요. 또 늦게 자라요. 좀 비교적. 그래서 젊은 청년의 암세포와 달라요. 그래서 치료 전략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체력도 다르니까 이겨낼 수 있는 항암 치료를 세게 했을 때 청년들은 이겨낼 수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서도 이런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삶의 질 부분은 어떤 약들을 썼을 때 너무 힘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환자의 삶의 질이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효과는 똑같은데 A 약을 먹으면 그래도 평소에 걷던 거 그대로 걸을 수 있는데 B 약을 먹으면 A랑 효과는 비슷한데 B 약 먹으면은 막 계속 너무 속도 매섭고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럼 A 약을 먹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이 각 약제들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임상시험을 통해서 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특정 약제들의 임상시험,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기까지 전에 이 약제들이 탄생하려면 어떻게 탄생하는지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내용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약제들은 최소 진짜 그 어떤 특정 약의 호구물질, 이거 어쩌면 환자한테 써볼 수 있는 약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겠는데? 라는 호구물질을 발견하고 이게 여러 가지 호구물질이 있을 텐데 여기서 탈락, 탈락, 탈락. 1차 탈락, 2차 탈락 해서 남은 호구물질 중에 결국엔 약제까지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상용화까지 되는데 저희가 먹을 수 있거나 맞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상용화까지 되는데 최소 15년이 걸려요. 네. 네, 잘 아시네요? 비용은 2조에서 3조 걸리잖아요. 비용은? 그거는 약제마다 다르죠. 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그래요. 15년 음. 비용이 2조에서 3조. 이건 평균인데, 세포치료제라든지, 이제 어떤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약제들은 더 비싸죠. 그래서 그건 평균일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적치료제, 또 면역항암제, 뭐 이런 거라든지, 감기약 같은 거, 다 카피약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 안 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약제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카피약이 아니라도 신규 개발되는 거는 그정 둘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떤 특정 약이 상용화되기까지는 후보물질부터 상용화까지는 정말 최소 15년이고 사실 이 이상 걸리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15년의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되냐? 어떤 후보물질이 있잖아요. 그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전임상 시험, 후보물질을 몇 가지 거르겠죠? 탈락, 탈락, 탈락해서 정말 괜찮은 후보물질을 진짜 마지막으로 서치해요. 그거 가지고 전임상 시험은 세포 단위로 이제 약간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쥐 뭐,
토끼, 쥐, 보통 쥐가 많죠, 햄스터 뭐 이런 것들. 그런 애들한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약제, 이 후보 물질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있는지, 또는 독성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좀 괜찮네. 좀 괜찮네. 이거 사람한테 써볼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이긴 하네. 하면 일상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제 안전한 용량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약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설정을 하려면 그 약제를 투여하는 양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약제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약제의 성인한테는 몇 미리 투여한다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몇 미리를 결정하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일상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한 양을 결정하는 거. 어떤 특정 약제가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적정한 용량을 보는 게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상에서 이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제 효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효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용량으로 이제 직접 투여를 했을 때 약물의 안전성은 얼마 정도고 그러니까 에피커시 아까 리스크랑 에피커시 평가를 한다 했잖아요. 베네핏과 리스크 이거를 평가하는 게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객관적인 단일 약제에 대해서 에피커시와 이제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나서 이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약제로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 거예요. 이상은 혼자서 그냥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효과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이거 괜찮네. 그럼 삼성 다른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치료제랑 비교해 보자. 다른 유사 약물과 비교해 보자 해서 다른 약제랑 비교를 해보는 게 삼상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상은 그러고 나서 삼상 시험 이후에 약이 상용화가 됐어요. 상용화된 이후에 이제 아예 판매가 되고 이제 환자들이 막 맞고 있고 한 이후에 리얼월드 데이터 같은 거, 뭐 진짜 맞은 치료 받은 환자들 기준에서 임상시험이 아니라 임상시험은 환자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모아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치료가 되고 있고 환자들한테 치료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환자를 모은 게 아니고 치료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메셀 씨도 리얼월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5년 팔로우업 데이터도 있어요. 팔로우. 팔로우업, 그러니까 5년 치료받고 5년 지난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보는 거.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는 진짜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함상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경향의 데이터를 나타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거는 상용화된 이후에 임상시험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상, 굳이 얘기하면 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15년 최소, 이 또 15년간 이제 하게 되고, 이런 임상시험 관련한 용어들은, 그거는 사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뭐 IIT, SIT, 뭐 이런 것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토콜. 프로토콜 같은 거는 임상시험을 하려면, 뭔가를 확인하려면, 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어,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IT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학문적인 연구 목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자가 주도로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SIT는 제약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하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SIT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CRO는 이런 임상 과정들에 대해서 좀 대신 해주는 거. 모든 걸 회사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으니까 대신 해주는 경우들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임상 관련해서 아까 프로토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랜더마이즈, 여기서 보시면 무작위로 이제 이 어떤 특정 약제의 치료군과 대조군을 나누잖아요. 어떤 환자들을 이렇게 모을 때 치료군과 대조군을 나눠야 되는데 A 약제의 효과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A약제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치료군이라고 하고 A약제 치료가 아닌 사람들을 대조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군과 대조군을 나눌 때 이거를 랜덤으로 나누냐, 아니면 랜덤이 아니게 나누냐로 볼 수 있는데 랜덤하게 나누는 게 더 믿음직한 이제 데이터겠죠? 랜덤으로 나누고 나서 나온 데이터가 더 믿음직한 데이터겠죠? 그리고 더블 블라인드도 이 환자 또는 의료진들이 치료군으로 분류된 환자들이 그 A 약제를 먹는지 대조군 약을 먹는지 대조약을 먹는지를 알고 치료를 받는 것과 아예 모르고 치료를 받는 것도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막 사람들 막 밀가루 약만 먹어도 자기가 약 먹고 있다고 믿으면 효과가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의료진도 그렇고 약을 투여하는 의료진들도 그렇고 치료받는 환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치료약을 먹었는지 대조약을 먹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더블 블라인드. 근데 이제 오픈 라벨은 알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데이터겠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5년 팔로업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민슬 씨 5년 팔로업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팔로업은 추적 관찰을 해보는 거, 환자들. 그리고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는 이제, 전향적은 이제 계획을 짤 때 이제 환자를 이러이러한 환자들을 모아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의상 연구하기 전에 계획을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걸 전향적이라고 하고 후향적은 이미 환자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한번 모아볼까?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모아볼까? 근데 이런 목적으로 할 거니까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해서 모아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 데이터로 한번 숫자를 만들어 볼까 하는 거는 후향적이고 앞으로 환자들을 모아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볼까 하는 거는 전향적인 거예요. 임상 연구를 이제 치료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이 임상 연구를 위한 치료를 받기 전에 한 거는 전향적. 이미 치료받은 환자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건 후향적입니다.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이제 치료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리얼월드에서 했더니 뭐 어땠다. 진료하는 경우에서 한 거고 뭐 파일럿 연구, 직접 비교, 뭐 메타 분석 이런 것들도 뭐 이해하시면 좋은데 메타 분석 같은 거는 어떤 특정 약제에 대한 임상을 한 개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데서 할 거고 특히 뭐 글로벌 회사들 약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국가에서 하거든요. 그 각 나라들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정말 큰 데이터로. 그거를 메타 분석인 거예요. 네, 이거는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근데 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어떤 임상 논문이나 어떤 임상에 대한 이 디자인을 보셨을 때, 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 좀 신뢰가 어느 정도겠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이런 것들은 이 임상의 주 목적이 뭐냐, 뭘 확인하고자 하는 거냐. 이민살 씨 같은 거는 어주번트 테라피를 통해서 재발 위험률을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RFS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이제 치료제들에 따라서 이제 사망 위험률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사망 위험률과 진행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 약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뭐 PFS, OS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헷갈리죠? 이게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안전성이 안 좋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드버스 이벤트 이제
세이프티 프로파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안전성은 효과가 이랬구나. 효과는 괜찮네. 그러면 이 약제의 효과는 괜찮은데 안전성은 어떨까?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각 데이터들의 신뢰를 보려면 p-value 같은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이건 통계치잖아요. 결국엔 통계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라고 하려면 p 값이 0.05 미만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p-value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저 HR 해저드 레이쇼는 제가 자료 보면서 나중에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려울 것 같아요. p-value가 어쨌든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고 하려면 0.05 이하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0.05 이상이면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 약제는 뭐 이 약제는 뭐 통계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샘플들을 보시면은 여기도 디자인 나와 있죠? 여기 스터디 디자인, 무작위, 공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이건 임스렛이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RFS,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OS, CCS, CSS, 세이프티 프로파일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인데 환자들의 군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치료군과 대조군 네,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런 것들도 다 비교가 되고 그리고 이런 환자들 기준으로 이런 이제 어떻게 환자들이 쪼개졌는지 바탕으로 이런 이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서브그룹에 대한 각 분들에 대한 효과들도 좀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여 치료들은 급여랑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약제들은 이제 그러니까 항암제들도 그렇고, 각 암종들은 결국에는 이런 암종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약제들의 급여 기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보통 이제 항암제들은 NCCN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라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내셔널 가이드라인이에요. 캔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이제, 온콜로지 교수님들은 NCCN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어떤 치료를 할 때, 항암 치료를 할 때. 어떤 특정 암종의 치료할 때는 NCCN 가이드라인 되게 많이 따르고 있고, 요거는 예시로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가 HCC거든요. HCC,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 이게 간세포암이에요. 네, 이 간세포암 NCCN 가이드라인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도 카테고리 1, 뭐 이런 것도 나누는데, 요것도 다 이제 이거는 이제 효과나 이런 부분, 이제 에비던스, 어떤 임상들 바탕으로, 이거 임상 탄탄하네. 이런 임상들이 엄청 많고, 이런 수많은 임상으로 효과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약이네. 하면 카테고리 1. 좀 애매하네. 2A. 그냥 그러네. 2B. 별론데? 4. 별론데 한번 해볼 만은 하다. 한 4. 뭐 이 정도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좀 선호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암 치료들은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요. 제가 수술, 그죠? 수술에 대한 거고, 수술 이후에 네, 이런 서빌런스 치료들, 이 수술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NCCN 가이드라인에 지금 이민세레이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CIK. 제가 CIK랑 TCL이 합쳐져서 효과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민세리 씨가. 근데 지금 CIK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민세리 씨는 지금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성분처럼 이제 약제가 이제 소개가 될 때는 사이토카인 인듀스트 킬러셀이라고 보통 나와요. 이게 CIK거든요.
CIK 치료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땐 CTL이랑 CIK 같이 작용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될 때는 사이토카인 인듀스드 킬러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CIK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NCCN 가이드라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권장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는 글로벌 임상을 하진 않아서. 근데 글로벌 임상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한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세포치료제라서 그거는 사실 설비가 다른 나라들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찍어 나르는 게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 표보가 바로바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가 됐다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A2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보조 이문셀 씨를 국내 간세포암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레이드 A2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높은 그레이드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급여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간세포암 가이드라인에서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그레이드 A2로 저희 약을 권고하고 있다. 라는 점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디테일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아마 근데 다 아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DLC 또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단기능 정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각 약제들은 이런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이런 이제, 이런 고시를 따라서 처방이 돼요. 그래서 급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급여 기준인 거예요. 급여 기준. 그래서 어떤 특정 약제가 여러 가지에 쓰일 수는 있지만 이런 암종에서만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네. 이거는 1군, 2군은 이제 1차 치료, 2차 치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뒤에 알 필요 없고, 네. 이 정도 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